드디어 국어사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이 단원 자체가 핵심이 되는 학교가 많고 특히 2학기 국어에서 이거 관련된 얘기는 거의 뭐 딸딸딸 외워야 되는 레벨이 될 거야. 지금도 혹시 학교에서 여기서 단원 수업은 다 끝났니? 그래? 그러면 용비어천가 했을 거고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2장이랑 125장 그게 맞잖아. 그거 맞아. 너희 교과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 그거랑 후면적 이 두 개의 지문 분석이 아마 메인이 될 것이고 이 지문 분석을 하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 기본 이론이 좀 필요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국어사의 기초 이론부터 살짝만 정리할게. 의문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어사에서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문법 요소들이 있어. 그걸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훈민정음을 보고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학습 정리로 마무리를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저희 큰 흐름을 봅시다. 자, 일단은 시대 부분 이거는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국어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가 사차를 지난 시절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자, 선사시대에는 선사시대야. 우리 말이 있었냐? 있지. 말은 있었지. 뭐가 없었을 뿐이야. 글자는 없었을 거야. 그렇죠? 참고로 그 시기는 언제까지 이어진다? 우리 말은 존재하는데 우리 글자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은 언제까지 존재한다? 우리 고유의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어? 세종대왕 때 조선시대 이전까지도 우리 글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대신에 뭘 썼지? 한자를 썼죠.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잠깐만 이거까지 가지 말자. 너무 머리 간다. 가지 말고 그냥 국어사 부분만 해볼게.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별 시기를 우리가 고대 국어, 그다음에 중세 국어, 근대 국어라고 부르고 너희들이 1학기 때 봤던 이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이런 것들이 현대 국어에 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밑에는 지금 우리가 배울 예정이 아니니까 이미 배운 거니까 패스. 그럼 이 세 개의 부분만 정리하면 될 텐데요. 일단은 고대 국어 시기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냐면 보통 삼국시대 정도로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두나 현찰이라는 단어로 혹시 학교에서 설명하셨니? 그런 단어 들어본 적은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통일 신라시대까지 해서 고유명사 쪽이나 이두, 구결, 향찰이라고 불리우는 몇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었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표현을 노력했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우리말은 아니죠. 이건 어쨌든 키워드가 뭐냐면 차자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차자 무슨 뜻이에요? 차 빌린다는 얘기야. 자 글자를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지. 그렇지? 자 그러다가 중세 시기로 넘어오게 되면 참고로 이 중세 시기는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또 나눠줘야 돼요. 중세 전기 국어가 있고 중세 후기 국어가 있는데 중세 전기는 언제까지를 말하냐면 고려 때까지를 말하는 거고 이쪽은 조선 후기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잠깐만 중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 조선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뒤쪽에서 근대국어 나오니까 자 조선족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자 조선 전기 고려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말은 있지만 우리 글은 없었어. 그러므로 위에서 했던 일이 똑같이 이어졌겠죠. 됐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4대 왕 누구? 세종대왕에 의해서 드디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우리 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공부하는 국어 역사 이 단원은 바로 요 단원을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알겠죠? 참고로 너희 선배들까지만 해도 국어사 파트에서 고대 국어도 배웠다? 근대 국어도 배웠다? 근데 너희는 중세 국어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었는데 자 그러면 근대 국어는 또 언제 넘어가느냐? 언제 시기냐면 보통은 얘들아 임진왜란 몇 년도에 났었는지 기억나? 임진왜란 이거 한국사 배우나? 되게 위험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몇 년도? 힌트 줬어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592 1592년 1592년 임진왜란 라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조선 후기지. 이 훈민정음이 급변의 시기, 변화의 시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서 무엇이 바뀌었나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굳이 세기별로 구분을 해보자면 여기서는 약간 이제 16세기 말, 여기서 16세기,
그리고서는 17세기 이후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딱 두 개의 시대 구분이 될 거야. 훈민정음의 창제가 몇 년? 1443년이죠. 그럼 15세기잖아, 그지? 15세기 중반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져서 16세기를 흘러오는 게 중세국어. 그 다음에 이러고 이니까 1592년이지. 됐죠? 16세기 극후반이에요. 그럼 17세기라고 봐도 되겠죠? 17세기 이후의 국어를 근대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딱 적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훈민정음 시기에 우리 훈민정음의 이 창제로 인한 특징 이런 것들을 뭐랑 비교해서 현대 국어랑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훈민정음 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시대 구분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훈민정음은 당연히 외워져 있을 테니 알고 있을 테니까 인터넷 외우긴 외워야 돼. 보통 우리 서초고에서 예전에 그런 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훈민정음 원문 다 그냥 외우는 게 수행평가였던 적도 있어. 이번 혹시 했어? 이번엔 딱히 그런 거 없음? 그렇지? 나란만 쌤이 준비해 가라 하면서 시작하는 그 지문 있잖아. 거기 보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총 몇 글자를 만들었죠? 새로 28글자를 맹간원이라고 돼 있지. 28개의 글자를 만드는데 28개의 글자. 이 글자를 지금부터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파보겠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이때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성이라고 하죠. 초성. 우리말로 지금 현재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자음에 해당합니다.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원리긴 하지. 발음 기관을 뭐해서 상형해서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 진짜 멋진 점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업하는 영역이 아니고 얘들아 알파벳 있지.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쓰고 있는 알파벳. 알파벳 처음 글자가 이거잖아, 그렇지? 이 A가 왜 이 모양인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이 A가 대체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이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들과 아무 상관없는 데부터 출발했어. 고대 파피루스 문자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소 2마리를 다이한테 팔 거야. 그럼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막 글자 시스템이 딱히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 소 2마리를 그려가지고 2개 A에서 B로 넘겼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지. 이때 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였어. 참고로 여기서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에헤 자, 뭔지 알겠지? 뿔 2개랑 2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쓰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한 바퀴 돌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 즉 A는 소라는 뜻이야. 근데 A 발음과는 아무 상관없지. 오케이? 이렇게 말파빗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기어를 사용한 거야. 감 잡혀? 근데 우리말은 어떻다고요? 하나하나 따진 거야. 이 발음을 할 때 혀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되고 목구멍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거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각각 아음, 설음, 순음, 치음 그리고 후음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자는요 어금 야자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참고로 여기서 기역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기역은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강 할 때 그 기역이 아니라 악 할 때 그 기역이에요. 악 할 때 하고 끝나는 그 상태. 발음해보세요. 악. 혀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악을 해봐. 악. 혀가 어떻게 끝나 있어? 딱 뒤로 붙여져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혀 모양이구나 진짜로요? 설음은 무슨 설자? 혀 설자죠. 혀의 끝부분을 윗몸에 붙여서 안. 발음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발음해보면서 글자 모양 생각해봐요. 혀의 모양이 진짜로 안. 이렇게 되죠? 오케이? 수는 무슨 순자?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마주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 치음은 이빨과 이빨 하고 부딪히는 소리죠? 시옷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후음은 목구멍 소리죠. 목구멍은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를 그렸죠. 이렇게 해서 무슨 자? 기본자 다수자를 먼저 만드는 거야. 됐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무슨 원리에 입각하여? 파란색으로 써야지. 가회 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좀 더 발음을 세게 한다면 획을 하나 더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기역의 경우에는 발음을 좀 더 세게 발음하면 뭐가 되죠? 획이 되잖아. 오케이?
또 니은의 경우에도 니은 두 개가 나오지. 아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자 니은은 두 개가 나왔었죠. 어떻게? 한 번 세게 하면 드가 되고 더 세게 하면 트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감 잡혀요? 그 다음에 수능은 이거 색깔을 바꾸려고 그래. 수능은 이렇게 짝대기를 위쪽 한쪽으로만 표시해주는 방식과 옆으로 두 개씩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들어냈죠. 비읍과 피읍. 왜 이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시옷도 하나를 더 그으면 지읒이 되고 하나를 더 그으면 치읒이 되죠. 됐나요? 후은요? 획을 하나 더 하면 요 모양이 되고 획을 하나 더 더하면 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그 글자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낸 거야. 됐어? 자, 이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요거 있죠. 별표예요. 일단 이거 이름이 뭐예요? 여린 히읗. 잘한다. 여린 히읗. 보이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글자가 나오는데. 여린 히읗. 히읗 받침이죠. 아, 마음에 안 들어. 글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여린 히읗. 아무튼 여린 히읗. 됐죠? 여린 히읗. 발음이 히읗과 이응의 그 중간쯤이라는 얘기지. 근데 참고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잖아.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현대국어에서 이거 써, 안 써?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한다? 소실문자라고 불러. 참고로 우리 기본자의 소실문자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획자까지 만들고 났는데 또 따져보니까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하면 또 다른 발음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게 바로 무슨 자? 이체자야. 이가 다른 이자잖아, 그치? 다른 모양을 사용해서 발음을 형성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쓸게. 요렇게 하는 글자가 나와,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다 쓸게. 아니, 쓰지 마. 요런 글자가 만들어져. 이건 뭐냐면, 자, 똑같이 기억을 윽 하는데, 윽 한 상태에서 구멍을 오히려 열어버려. 여러분들 영어에 NG 발음 있죠? 발음. 그 발음을 하면 그 혀의 모양은 실제로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로 발음을 내보면서 을 하잖아. 막아놓고 코로 소리를 내면서 됐어? 모양 똑같지? 그러니까 모양을 다르게 해서 완전히 여기 같은 기관이지만 다른 글자로 쓰임을 표시한 거야. 다만 이 녀석은 실제로는 발음되는 양상은 후음에서 나는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모양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 녀석을 여기다 배치하시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무슨 원리인지만 알면 돼. 이해됐지?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옛니응. 왜 파란색으로 쓰는지 감 잡히시죠? 얘도 뭐다? 소실문자다. 현대국어 사용하지 않잖아. 현대국어의 옛니응은 중세국어의 옛니응은 현대국어에 뭐가 돼 있을까? 이응입니다. 즉 받침 이응이에요. 되시죠? 다음 서름에서는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죠. 이때 얘도 가만히 보면 니은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하나 듣고 하나 듣고 하나 더 오른쪽으로 모아버렸지. 구분해버린 거야.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예요? 이라고 하는 건 막아놓고 혀를 발음을 안 내보내는데 리은 어때? 하면서 양쪽으로 내보내잖아. 내보내기 버전 같은 느낌이 안 드니? 오케이? 자, 리을. 참고로 이럴 땐 이 녀석은 현대국어에서는 리을이라고 말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반서름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반서름이라고 되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온라인에서도 이 혀를 이용하되, 이빨을 이용하되 또 다르게 발음하는 방법이 있었지. 바로 뭐냐면 요런 글자. 자, 그럼 이것도 이름 알고 있을 거야. 반, 치음. 치음인데 반만 써서 같은 느낌이야. Z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치음도 오케이. 현대국어에 쓰지 않는 글자.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친 3개 보이십니까? 3개가 뭐다? 소실된 문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추선 몇 자 만들었니? 3번. 추선 17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초성의 생성 원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프린트에 첫 번째 페이지를 채울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듣고 나중에 필기하세요. 나중에. 자, 일단은 그럼 중상으로 넘어갈까요? 힘내십시오. 벌써 힘들면 안 돼요. 아직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인트로 하는 거예요. 자, 중성 가보자. 중성은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이 자음이니까
모음을 만든 거겠지. 오케이? 근데 이 모음도 뭐의 원리에 따라서?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때 상형의 대상이 좀 달라. 이쪽은 발음기관이 아니라 뭐를? 우주의 원리라고 불리우는 삼재를 상형해. 힘들. 졸리면 문 열고 일어서도 돼. 괜찮겠어? 자, 우주의 원리인 삼재 세 가지 어떤 구성 원리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자, 일단은요, 하늘의 모양을 본뜬 글자, 땅의 모양을 본뜬 글자,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각각 기본적인 글자를 요렇게 둥글고 평평하고 서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야. 이때 이 녀석 뭐라고 부릅니까? 아래아라고 하죠? 선생님 또 왜 동그라미 쳤을까? 현대국어에 써? 안 써? 안 쓰잖아. 응, 아래야. 되셨죠? 이렇게 해서 상형 글자를 먼저 만들고 이 녀석을 두 번째로 합성해서 글자를 또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나와. 파란펜 다 외워야 돼. 중요한 개념. 여기서부터 선생님 바로 설명을 할게. 모음 조화라는 개념을 설명할 거야. 모음 조화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말에서 모음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같은 계열로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계열로 발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걸 외우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게. 답부터 말해드리자면 양성모음은 아래아, 아, 오가 있어. 음성모음은 으, 어, 우가 있어. 됐니? 근데 이 글자들을 합성할 때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 자, 일단은 천은 하늘이잖아. 하늘은 양성이었을까 음성이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성이에요. 플러스라고 표시할게요. 땅은 양성일까 음성일까? 음성이지. 그래서 보통 하늘의 신들은 남성형으로 표현되고 땅의 신은 여성형으로 표현되지 않아? 우리나라 돼지 모신이라고 해서 돼지 부신이라고 안 해. 가이아 여신이라고 하잖아. 그리스 로마도 마찬가지라고요.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얘는 그 두 개 모두 속하지 않으니까 중성이라고 불러. 이렇게 따라왔어? 자, 근데 이 글자들을 서로 합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 옛날에 사방이 있으면, 자, 이게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야. 오른, 왼. 이거는 위쪽이고 이쪽은 아래쪽입니다. 됐죠? 가까이 좀 살펴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게. 위랑 아래를 나눠봤을 때 어디가 양성일까?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야.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이 양성일까? 오른쪽이야. 참고로 옳다라는 말부터 온 게 오른쪽이야. 올바른 쪽이라는 뜻이야. 왜는 외다가 중세국어에 무슨 뜻이다? 외다. 그르다. 잘못됐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왼쪽 마이너스 표시. 그럼 단순해지는 거야. 봐봐. 짝대기에다가 오른쪽에 점을 찍으면 뭐가 돼? 양성이잖아. 오케이? 위 찍으면 양성이 되는 거야. 됐어? 위를 찍으면 음성이고 아래 찍으면 음성이 되는 거지. 감정표 여기까지? 이거 한 번에 설명해서 그냥 일단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합성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긴 글자. 참고로 중세국어 때 이렇게 표시했었죠. 모음을. 그리고 이걸 반대로 이런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요거는 파일을 좀 쓸게. 이 글자들을 우리는 무슨 자? 초출자라고 불러요. 초, 한 번만 섞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 번만이 있다는 얘기는 두 번 이상도 있다는 얘기겠네? 참고로 그걸 뭐라고 한다? 제출자라고 부릅니다. 제출자는 야, 요, 여, 유 같은 것들을 말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자인데 요때 잘 살펴봐. 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동그라미 줄까? 네모 줄게요. 노란색으로 네모를 그린 녀석들이 뭐에 속한다?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중세국어의 단모음이에요. 주의해. 시험 포인트 중에 하나야. 중세국어의 단모음 몇 개? 7가지가 있었어. 여기까지 외웠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모음이었다는 얘기야? 이중 모음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중세국어에서 뭐라고 발음했을까? 예상해봐. 현대국어랑 똑같아. 야는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이야? 야는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이야?
지민아 배웠잖아. 반모음 2 플러스 4 2야. 오케이? 그럼 중세구의 얘는 어떻게 발음했다? 완전히 끊어서 2야. 오케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와 이도 합칠 수 있어. 알겠어? 이게 무슨 글자야? 애잖아. 중세국어에 뭐라고 발음했을까? 어이지. 됐나요? 그래서 이런 녀석과 이 녀석이 파란펜으로 써줘야지. 이 녀석이 무슨 모음이었다? 이중 모음이었다.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현대국어랑 다르니까. 현대국어의 단모음표 외워져 있니? 이, 에, 위, 웨, 으, 어, 아, 우, 오. 참고로 원래 이 자리에 아래아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세국어 7단 모음부터 시작한 거잖아. 근데 요 녀석과 이 녀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중 모음이 된 거지. 원래는. 근데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얘가 어이가 애가 돼버렸고 아이가 애가 된 거고 우이가 위가 된 거고 오이가 왜가 된 거야. 뭐야? 발음해봐. 참오이. 참오이. 연달아 발음해봐. 오이를 한 번에 발음해봐. 아니 오랑 이를 합치라고. 오이 참해.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 정도면이었다. 그러면 중세국어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웠을까요? 만약 이런 글자가 있다 치자. 숫자는 없었지만 서희종, 다이왕, 다이오왕. 그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서희종, 다이오왕. 오케이? 근데 여기다 성조 집어넣으면 서희종, 다이오왕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스러운 글자가 나오는 거지. 됐죠? 자, 여기까지 단모음 체계 알려드렸고 모음 조화 알려드렸고 주의해야 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모음 시스템에서 같이 한 번에 알려드린 거야. 자, 어쨌든 근데 여기 제출자까지도 어쨌든 중성의 기본자로 치거든? 그러면 중성자 몇 글자 만든 거예요? 다 합해서 11글자 만들었네요. 합해보세요. 28글자 다 만들었네? 그럼 끝난 거야? 아니거든. 뭐가 남았잖아. 종성이 남았지? 자, 그래서 종성은 또 잘 보세요. 자, 종성은 그러면 이미 다 만들었는데 도대체 뭘 또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일단 이걸 A랑 B로 나눌게. A는 뭐냐면 혼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에는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불렀어. 됐어? 무슨 소리냐면 종성은 부, 다시, 용, 사용한다. 뭐를요? 초성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모든 글자가 다 종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 있었으면 실제로 발음도 가 티읕 받침으로 발음했던 거야. 이 발음도 가 시옷 받침으로 발음했던 거고 가 치읓 받침으로 발음했던 거겠지. 분명히 존재했었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야 구분이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불과 정말 몇 년, 10여 년밖에 안 지난 뒤에 이렇게 말이 바뀌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아니다. 이제 이건 중세국어 시기 전반이야. 중소국어 시기 전반은 이 종성부용 조성이 아니라 팔종성 가 적용 이라는 말과 함께 팔종성법으로 자리 잡게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팔종성이면 가능하더라. 족 충분하게 용 사용하기에 8개면 되더라 이거야. 그럼 그 8개가 뭐가 있겠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옛니음.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나 틀리지 말라고 했다 분명히. 옛니음 받침이었어. 됐죠? 이렇게 몇 글자, 8글자를 받침 글자로 사용했었다. 이해하자.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세국어의 조성 표현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 적으시면 돼. 이게 포인트야. 알겠지? 원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안 돼서 이렇게 했더라. 그럼 이건 뭐랑 또 비교해야 돼? 현대국어의 조성 표기랑 비교해야지.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없어? 무슨 받침이 없어? 시옷 받침이 없잖아. 차이점 보여야 돼. 그쵸? 두 번째, 현대국어에는 옛니음 받침이 없지. 대신에 뭐로 바뀌어 있어? 이음 받침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녀 다리만 보여 그러잖아. 우리 맨날 가느다란 명도 여기가 나오잖아. 그지? 가느다란 물방울 나오고요. 그 외화법 그게 나오는 거야. 됐었죠? 요게 중세국어다.
자, 이렇게 하면 중세국어의 기초 의문론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선생님 일찍 씌워드릴게요. 벌써 지치는 느낌 들지 않냐? 인트로밖에 안 끝났는데. 자, 추가 얘기를 좀 해야 돼. 여기까지는 들어와야 돼. 자, 여기다 뭘 얘기를 추가를 할 거냐면 바로 운용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운용 방식. 그럼 이 글자들을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글자체계예요. 28개의 의문체계. 그 의문들을 어떻게 운용을 했는가를 따져보면 먼저 초성부터 살펴봅니다. 초성의 경우에는 이것도 써줄까? 초성의 경우에는 각자병서라는 게 있었고요. 합용병서라는 방식이 있었어. 아 잠깐만 이거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다. 미안. 순서를 너무 빨리 갔어. 이거부터 해야지. 병서표기라는 것과 있었고 연서표기라는 게 있었어. 여기부터 가자. 병은 여러분들 병렬구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자음 글자들을 나란히 놔두는 걸 병서표기라고 하고, 연서는 연이 이렇게 세로 연달아라는 말입니다. 세로로 연달아. 세로로라고 쓸게요. 세로로 연달아 쓰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럼 글자를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봤는데 이 병서표기가 아까 선생님이 먼저 써버렸던 각자병서라는 게 있는 거고 합용병서라는 게 있는 거야. 따라하고 있지? 각자병서의 정의는 뭐냐면 똑같은 글자를 2번 연달아 쓰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이응, 이런 글자들이 나오게 되죠. 합용병서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걸까? 서로 다른 글자들을 나란히 쓰기야. 비읍, 시옷, 기역 3개도 있을 거고요. 디귿, 비읍 또 있을 수 있겠고 시옷, 디귿 뭐 이런 식의 글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지. 자, 파란펜 들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현대국어의 된소리는 얘일까? 현대국어의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겉보기에는 얘가 현대국어의 된소리 같지? 아니에요. 이 녀석 합용병서가 현대국어의 된소리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중세국어 때 이 기역기역은 실제로 발음은 어떤 식으로 했으냐면 그의 느낌으로 발음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시옷은 스스 정도의 발음을 했던 거지. 근데 이 녀석들은 물론 출발할 때는 브스그, 드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거야. 여러분들 영어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 스트레인지라고 발음하잖아. 스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잖아 시스템이. 그래서 이것도 브스그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후에 근대국어 시기에 왔을 때는 이 합용병서가 각자병서가 사라져버려. 합용병서도 다 사라지고 시옷계만 남단 말이야. 이걸 시옷계라고 하거든. 오케이? 시옷계만 남게 되고 이 시옷계 같은 녀석들은 후대에서 뭐라고 된다? 현대국어의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 문법이란다. 그 고전 시가 거의 선생님 수업해 드릴 때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썼잖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끝에 글자를 된소리로 바꾸고 아래 하는 처음 나오니까 아로 바꾼 다음에 하면 이게 딸이다. 딸로 발음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옷계 합용병서가 된소리가 된다. 이거 연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때 별표 이 합용서표기가 어두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두라고 하는 건 초성에서. 오케이? 그래서 어두에 자음이 떼거지를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어두자음근이라고 부르고 이거 시합에서 엄청 나올걸? 아마 학교에서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첫눈 말인지 어두자음근이라는 단어 기억해 놓자. 자, 마지막으로 연서표기는 뭐냐면 글자를 세로로 쓰는 건데 미음, 이응, 리을, 이응, 그리고 비읍, 이응 이런 식의 글자들이 있었어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도 얘 하나뿐이야. 참고로 얘는 이름도 따로 있어. 혹시 알고 있나요?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 입술 가벼운 소리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건 현대국어의 영어의 B에 대치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 B를 B-U-S 발음해봐. 자, 이거 뭐라고 발음해? 버스. 오케이? 근데 이걸 야 버스 간다 라고 발음하는 사람 없을걸? 아마 버스 간다 라고 할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대국어에서는 B와 P가 구분을 못해. 왜냐면 똑같이 비읍을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는 B와 P가 구분되잖아. 서로 다른 글자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녀석을 약간 세게 발음해서 순경음화 시켜서 발음하기 때문에 버스 이런 발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순경화 비읍이라고 하는 바로 울림소리 비읍이 있었다. 이거를 기억하자. 자, 이게 바로 뭐다? 초성의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중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중성은 이미 써놨어. 오케이? 합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 합성이라고 하는 건 모음을 자기들끼리 합쳐버리면 되는 거야. 아랑 아가 두 번째잖아. 아를 하나 더 합칠까? 그러면 야가 되는 거야. 안 어렵지? 오, 이런 글자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글자가 놀랍게도 있었어요. 이런 글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발음되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음 발음의 X로 수렴되면서 점점 이런 글자들은 사라져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창제 당시에는 합성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되셨습니까? 알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먼저 지금 참고로 우리 본문은 시작도 안 한 거야. 본문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쫙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뒤쪽에 필기노트 하라고 노트장을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필기노트. 참고로 그거 다 채우지 마시고 왜냐면 또 쓸 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요거 표 보이시죠? 표. 빈칸. 이 빈칸을 요거의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한번 글자를 채워 넣어 보세요. 아시겠죠? 채워 넣고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이런 메모들 좀 해놓고 일단 그 작업을 먼저 해주고 나서 쉬세요.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일어나 나갈게요.